저는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서요. 3살 되던 해 아버지 직장을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이 옥방이 되는 아주 첩첩산골 중석광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10년을 살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저를 대학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 당시는 취직이 잘 되는 그 실업학교에 저와 제 동생을 보내셨어요. 저는 그 공업학교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인문계 대학으로 가서 경희대학교 경제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한국일보사 기자로 입사를 했어요. 제가 기자가 된 거는 제 어릴 때부터 꿈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 한국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꿈, 그것을 위해서는 기자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자가 됐습니다. 저는 1975년도 3월 달에 한국일보의 시카고 근무 특파원 발령을 받고 미국에 왔습니다. 시카고 현지판 제작을 위해서 파견이 됐습니다. 제가 시카고 지사에 올 때는 2가지 역할이 있었어요. 하나는 현지판을 활성화시키는 문제, 궤도에 올려놓는 문제. 또 하나는 그 워싱턴 특파원이 있지만 그분은 주로 정치 기사를 쓰니까 저는 미국 사회나 문화 이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쓰는 그런 역할을 하고 미국을 이제 시카고로 왔어요. 그때 처음 왔더니 시카고 지사 현지판이 그 당시 이은모 씨가 편집국장으로 있고 이제 임성백 기자, 박영석 기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인쇄 활자가 없으니까 타이프로 글자를 찍어가지고 그 일주일에 2회씩 한 회에 2페이지짜리 로컬 신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 다음에 곧바로 한국에서 인쇄 식자기가 도입이 되고 또 인쇄 식자 사원이 여기 와가지고 제가 온 지 1년 뒤에 그 한국일보 시카고가 창립된 지 5년 만에 시카고 한국일보 로컬판이 일간지로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당시 시카고 동포 숫자가 약 2만 5천 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이 그 아틀란타, 플로리다, 텍사스,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아칸소 이 미드웨스트 지역 다 23개 주를 커버했어요. 예, 시카고가. 그러니까 시카고가 한 2만 5천 명이고 아마 그 다른 다 지역을 합해서 보통 1만 5천 명 한 2만 그 정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아틀란타가 커졌지만 그 당시는 아틀란타가 몇천 명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시카고 신문은 주로 동포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미국 사회에 적응을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그것이 그 신문의 주요된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업 속에 미국의 시스템, 그러니까 뭐 교육제도, 사법제도, 이런 정치제도, 이런 미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신문의 주된 역할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신문이 한인사회의 구심점이었어요. 교회하고 신문이 구심점이었는데 교회는 어떤 영혼과 정신과 감정의 구심점이었고 신문은 하나의 그 생활과 삶의 구심점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장 갔다 오면은 그냥 신문 끝까지 다 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라디오에서 코리아 소리만 나오면은 신문사로 전화가 그냥 빗발칩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당시면 상당히 그 한국이 그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클락거리, 그러니까 로렌스하고 에디슨이 만나는 그 사이에 코리안 스트리트라고 한 50개 가게가 그 클락거리에 있었어요. 한국일보사도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인들은 주로 그 레이크쇼 드라이브 근처부터 아래로는 어빙팍에서부터 북쪽으로는 그 투이까지 그 사이에 주로 한인들이 거주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한인들이 거주지가 점점 서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니까 클락거리에서
로렌스 거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그 박동선 사건, 그것이 미국 사회에서는 코리아 게이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문선명 그 통일교 그 꽃파는 그 소위 그 미국 사람들은 문이라고 그랬죠. 그 꽃파는 문제.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를 위해서 로비하는 문제. 그리고 그 당시 또 김형욱 정보부장이 망명을 해서 의회에서 증언을 하고, 그래서 한국 문제가 미국 그 정치계와 신문에서 연일 오르내리던 시기가 그 당시 시기였습니다. 신문의 비전이 그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 또 하나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 정체성 문제. 그래서 우리 이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미국에서 어떤 소수민족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저는 그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처음에 갈등했던 건 뭐냐면은 저는 한국에서 파견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살려고 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동포들의 시각과 조금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절하려고 동포들 시각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것이 그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뿌리를 찾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시카고 한인 이민사를 제가 시리즈로 장기 집필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시카고 왔을 때 30살이었고요. 그리고 제 지금의 아내는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 그 코리아 타임스 영자신문 기자들이 대학생들하고 미팅을 한대요. 그런데 남자 한 사람이 모자란대요. 저보고 가겠냐고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미팅을 못 했거든요. 데이트도 한 번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미팅과 데이트를 겸해서 그냥 그 미팅 장소에 갔죠. 가는데 제 파트너에게로 한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대타로 불러낸 여성이 지금의 제 부인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미국에 올 때는 그 당시에 그 여학생은 아직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뒤에 그 여학생이 졸업을 한 다음에 제가 한국을 가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들어왔는데 초청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은 제가 결혼하고 제 아내가 결혼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미국 대사관에서 당신 남편은 이미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났는데 결혼 신고가 됐으니까 이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 사진, 그 목사 선서, 그 주례 증명서 이런 걸 다 보여줬는데 그 당시 미국 대사관에서는요, 한국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 잘하고 위조 서류를 잘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국 거를 믿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 말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서류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결국 여기 당시 일리노이 연방 상원의원 찰스 퍼시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퍼시 상원의원이 편지 한 장을 쓰니까요, 안 되던 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그 아내가 그 프락시 와이프로 왔어요. 그 프락시 와이프는 대리 결혼이란 그 부인이랬는데 현지에 가지 않고 결혼한 거로 해가지고 그 대신 요 조건이 뭐냐면은 미국에서 다시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와가지고 다시 미국 법정에 가서 결혼을 해서 저희는 결혼을 2번 한 셈이죠. 제가 이제 1979년도에 한국일보에 이제 편집국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한국일보 이사에 올 때는 한 5년 정도 있다가 돌아갈까 생각을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좀 미국도 조금 밤에 공부도 좀 해보고 그래가지고 한 7년을 잡았죠. 그랬는데 원래 로컬 신문은 그 아까 말씀대로
미국에 관한 정보, 동포들을 위한 신문이었는데 그 당시 계엄이 선포되니까 한국에서는 그 광주 사건을 보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내가 시카고 한 귀퉁이에서 신문을 만들지만 역사를 기록해야 된다. 신문의 사명은 역사를 기록하는 거다. 사실을 기록하는 거다. 그래서 광주 항쟁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본사에서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사의 그 제작 지침을 따르겠느냐, 한국 정부의 지침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그만두겠느냐 해서 제가 그만두는 길을 택했죠. 그래서 제가 신문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신문사를 그만두고 이제 민주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민통연합 시카고 지부를 만들고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 이제 활동을 했죠. 그 주로 하는 일이 미국 정치인들한테 편지 쓰고 또 한국에서 민주운동을 하는 사람이 오면은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은 그걸 발췌해 가지고 이제 돌리고 이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김대중 씨가 망명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김대중 씨 그 망명한 것을 또 돕는 역할도 했죠. 주로 호남 사람들이 많이 도왔는데 저는 민통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로 도왔죠. 이제 1985년도에 김대중 씨가 망명을 끝내고 귀국을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조동지 내가 귀국하는데 자네 나 동행을 수행을 해줄 수 있겠나?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묻는 말이 자네 시민권 있나? 그래서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좀 곤란한데 왜냐면 자네가 한국에 들어가면 체포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자네 생각을 좀 더 해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을 고민을 했는데 가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거울을 보면서 이걸 따라갈까 말까 하다가 안 따라가는 것이 너무 비겁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라가겠다고 해서 따라갔죠. 이제 그런 다음에 1987년도에 한국이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6.29 항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대중 씨가 이제 복권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김대중 씨하고 김영삼 씨가 둘 다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여당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출마하고. 그 제가 서울로 김대중 씨를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 김대중 씨 집이 동교동에 있었는데 찾아가서 선생님 대통령 출마하지 마십시오. 저는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는 게 좋겠지만은 김영삼 선생님이나 선생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양보를 하지 않으시면은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신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선생님이 양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성서에 나오는 솔로몬 재판 얘기를 했어요. 김영삼 선생님보다 더 나라를 사랑한다고 믿고 선생님이 더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 양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대중 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헤어지는데 응접실에서 나와서 그 동교동 집에 대청마루를 걸어 나오는데 저한테 헤어지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조동지는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을 모르네. 그게 김대중 씨와의 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김대중 씨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죠. 일종의 결별의 편지였죠. 제가 김대중 씨하고 왜 헤어지는지를 편지를 썼죠. 저는 정치인 김대중을 지지한 것이 아니고 민주화 운동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김대중 선생님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저는 여기서 인연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편지를 썼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옷장사를 그 시카고 92가 커머셜이라고 아주 시카고 최남단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그 US 스틸 회사가 있는 그 동네에서 제 친구가 거기서 장사를 해서 제가 그 친구 덕분에 그 장사를 했죠.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돈을 모아주고 꿔주고 그다음에 또 친구의 크레딧을 빌리고 해가지고 제가 여자 옷하고 애들 옷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 제가 첫 번째 가게는 꽤 잘 됐었는데 그 US 스틸이 문을 닫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백인 동네 그 링컨하고 킴버리 만나는 데가 애들 옷을 하나 다시 오픈했어요. 근데 그게 교만이었고 그게 성급한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백인 동네에서 장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거기는 체인 스토어도 많고 백인 고객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흑인들은 상당히 이모셔널하고 즉흥적이 돼가지고 구매를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적은 자본으로 경험이 없이 흑인 동네 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백인 동네 가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스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카고에서 가장 그 험하다고 얘기하는 메디슨 프라스케에다가 더 큰 가게를 크게 오픈을 했어요. 돈을 막 빌려가지고. 굉장히 무모한 도전했죠. 그런데 거기는 장사가 참 잘 되는 동네인데 한 가지 문제는 제가 한국 사람들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캐시로 뉴욕이나 LA에 가서 공장에서 물건을 한꺼번에 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파는 가격보다 저는 더 비싸게 사요. 그러니까 도저히 경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값을 제대로 못 갚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값을 못 갚으면은 보통 한 달 동안 크레딧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갑니다. 이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가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써요. 아주 야비하고 끈질기고 아주 정말 아주 모멸감을 주고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집으로까지 전화해요. 그 저희 애들한테까지도 막 협거하고 컬렉션 에이전시에서 이제 막 하다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법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법정으로 이제 그 물건값을 못 내서 넘어갔는데 처음으로 그 법정을 가는데 그렇게 창피하고 막 가슴이 뛰고요. 제 자신이 그 참 수치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미국 와가지고 내가 물건값을 못 내서 법정에 가나. 근데 사람이 참 말이죠. 이게 습관이 되면 뻔뻔스러워지는 게 그게 많아지니까요. 가슴이 덜 뛰고 덜 창피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괴롭죠. 그래서 근데 그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법정에 가면은 판사가 너 언제까지 물건 갚겠느냐, 한 달에 얼마씩 내겠냐, 그러면 한 달에 뭐 얼마씩 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걸 못 내면 또 법정을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많아지니까 나중에 몇십 개가 되니까 어느 날 그 변호사가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너 보니까 네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내가 보니까 너 서바이브 할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너 채권자의 변호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간적으로 너한테 얘기하는데 너 뱅크럽시 해라. 그러니까 저는 그때 뱅크럽시라는 개념을 확실히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그 돈을 못 갚으면은 막 그 형사범이 되고 또 자살도 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뱅크럽시가 뭐냐 했더니 네 모든 채무를 다 탕감해 주는 거다. 근데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거의 2년 가까이 1년 반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법정에 일주일에 한두 번 법정에 갔어요. 나중에 막 수십 개 군데 물건값을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 전화는 하루에 그냥 가게로 수십 통이 걸려오고 그냥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뱅크럽시를 했죠. 뱅크럽시를 하고 그때 그 치욕감이나 제가 생각했던 뭐 도덕이나 양심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휴지 조각이 되고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때 그 제 자괴감이나 소모감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을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태권도를 해서 돈을 번 분이 진여민 씨라는 분이 한겨레 신문을 같이 하자고 그러다. 그때 이제 해직 기자들이 그 국민 모금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한겨레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겨레 신문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극구 반대를 해요. 지금 못 돌아가면 우리가 못 돌아가니까 돌아가자. 근데 저는 이거 빚진 것도 좀 해결을 해야 되겠고 이거 내가 심신이 지쳤는데 조금 그냥 한겨레 신문을 한 몇 년만 궤도에 올려놓고 내가 한국을 들어가자. 그래서 아내를 설득을 해서 한겨레 신문을 시작했는데 딱 신문을 시작하니까 자기가 잘못했구나. 우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때 30만 불로 시작했는데 30만 불 어림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진보주의자이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을 시작한 게 아닌데 독자들의 불평과 항의가 막 들어와요. 조광동이가 진보의 선명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지면에 그 본지신문과 다르게 너무 그 보수적인 면이 많다. 또 서울 한겨레 신문에서도 당신이 이렇게 진보의 색채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본사하고 또 갈등이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참 어려웠죠. 그러다가 이제 1년 반을 해서 이제 재정난으로 한겨레 신문이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이제 한국을 와이프한테 가자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못 간대요. 이미 큰애가 중학생이 됐고 적응을 못하니까 이제 우리 한국 못 돌아간다. 제 아내가 내가 말했지 않느냐. 지금 못 돌아가면 못 돌아간다고 그랬지 않느냐. 가려면 혼자 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혼하자. 그래서 제가 이혼할 생각까지도 했죠. 그래서 한국을 혼자 가서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른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미국에 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런 다음에 그 당시에 북한에서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그 굶는 동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남한에서 우리 민족 소리듣기 운동이라는 그 북한 돕기 운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LA 나성영락교회 박희민 목사님이 이제 그 여기 미주 지역의 회장이 되고 제가 이제 사무총장 집행위원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 미주 지역을 다니면서 모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LA, 뉴욕, 필라델피아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큰 교회 상대로 이제 우리가 이념은 다르더라도 우리가 같은 동포인데 같은 형제들인데 굶는 것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을 박희민 목사나 서경석 목사라고 한국의 집행위원장이 서경석 목사였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했는데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전에 제가 그 북한에 제가 이제 그 자유기고가가 되겠다고 하면서 제가 북한 전문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북한에 관한 이제 글을 써가지고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서들한테 에디팅을 받아가지고 미국 신문에다가 그 코리안 아메리칸의 시각으로 북한 문제를 글을 쓰자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제 그 생각이 교포신문에 글 쓰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시장이 너무 작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 신문하고 미국 신문에다가 그 코리안 아메리칸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제가 아까 그 영어 잡지를 한 것도 사실은 그런 거였죠. 그래서 제가 북한 전문 기자가 되겠다고 이제 북한 취재를 해서 책을 썼어요. 더디가도 우리 사람 생각하지 않은 책을 썼는데 그 반응이 지금 보면은 그 책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로는 북한을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아주 극렬하게 비판적으로 쓰던 시대에 제가 북한 동포들의 시각과 북한 동포들의 입장을 글로 썼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상당히 파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제 책을 상당히 환영을 했죠. 그래서 제 책을 그 운동권 사람들이 그 대학생이 읽어야 할 그 100권의 책 가운데 한 권, 그러니까 북한 관계를 제 책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필독서로 이제 집어넣었죠. 북한 필독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운동권 의식화에 제가 기여를 한 셈이죠. 그러는데 이 보수 진영에서는 제가 그 책이 너무 친북적인 색채가 있다고 비판을 받았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저한테 민족의 기자라고 지켜올랐죠. 근데 제가 두 번째 방문해서 두 번째 책을 썼어요. 근데 두 번째 책은 제가 조금 비판적인 거를 썼어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저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빼고서 책을 다시 내달라. 그럼 자기네가 돈을 대겠다. 제가 노했죠. 그래서 북한하고 조금 소원해졌죠. 북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어려워졌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북한 기아 덮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후였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 돈이 나오는 지역은 큰 교회에서 많이 나옵니다. 큰 교회, 근데 큰 교회가 조금 보수적이죠. 그래서 큰 교회에서 돈이 나오니까 저희는 큰 교회 목사님들, 그 돈을 많이 낸 목사님들이 강냉이 가루 같은 걸 사가지고 북한 갈 때 그 강냉이 가루를 가지고 목사님들을 북한으로 이제 방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황해도 사리원도 가고. 그런데 북한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면은 이 아무개 목사는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북조선에서 받아줄 수가 없다. 제가 그것 때문에 북한 사람들하고 충돌하게 됐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굉장히 제가 언성을 높였죠. 당신의 아들, 딸들이 굶어 죽으면은 당신은 진보가 주는 쌀만 받아 먹고 보수가 주는 쌀은 안 받아 먹겠냐. 지금 당신들이 하나는 전체고 하나라는 구호를 내걸고 모든 인민이 당신들 똑같은 인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저 함경도 양강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 수없이 많은데 보수주의자가 주는 목살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당신들은 이게 가짜 사회주의자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논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북한하고의 더 이상 제가 돕기를 중단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북한에서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것이 1998년이었는데 북한에서 처음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미국에서 10만 불을 모금하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미사일을 하나 발사하려면은 100만 불, 200만 불도 안 될 겁니다. 1000만 불, 2만 불 아마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체제는 무너져야 될 체제구나. 이거는 자기들이 얘기할 인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북한하고 완전히 결별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북한을 굉장히 비판하는 글을 많이 쓰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일보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모든 거 다 읽고, 한국의 정치 모든 거 다 읽고, 저는 교포들을 위한 교포신문을 만들자 하는 생각으로 그 동포들의 이슈의 신문을 열심히 만들었죠. 참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파격적으로 만들고. 한국일보 본사, 이제 미주 본사에서 각 지역에 있는 신문사를 그러니까 매입을 해가지고 그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거를 본사 체제로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본사에서 사장을 파견을 했어요. 그 파견을 했던 사람이 제가 서울 본사에 있을 때 사진기자 했던 사람인데 제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사장이니까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하루는 그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니 자기가 사장한테 성추행 당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명색이 이게 신문사 편집국장인데 이거를 지 신문사 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덮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편집국장 회의를 할 때, 편집
기자들 회의를 할 때, 자, 이거 우리 직원이 사장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그래서 이거를 취재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가운데 막 이거 취재할 사람, 자원할 사람 없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목이 걸린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취재를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했죠. 그 김영석 사장한테. 그러니까 물론 김영석 사장 펄펄 뛰죠. 뭐 한국도 그렇고 지금 뭐 교포사도 그렇고 잘못한 다음에 뭐 거짓말을 하지 잘못했다고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아니라고 그러죠. 속된 말로 다 오리발 내밀죠. 얼마 뒤에 미주 본사에서 장재면 회장이 시카고를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저를 편집국장에서 면직을 하고 논설위원으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신문사를 떠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거 들추지 말라는 얘기죠. 이제 그게 제가 한미TV 간 지가 2002년 가을이었는데 방송을 상당히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했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가는 데마다 문제가 생기니. 한인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2005년도에. 그 당시 김길령 씨가 한인회장이었고 김길령 씨가 한인회장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하겠대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이성남 씨라는 분이 또 오고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한인회장을 했던 사람들은 그게 어떤 기득권이나 권력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네가 한인사회 유지라고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장영준, 심기영, 김창범 이쪽 그룹이 김길령 씨를 밀고 박중구, 박균호 이쪽이 이성남 씨를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 서로 적대적인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한인회장 입후보를 하려면은 한인회비를 내야 되는데 역산해서 3회 납부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역산해서 3회 납부라는 조항이 당의 연도로부터 그 3년 동안 연속해서 회비를 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지난 그 연도에 상관없이 3번만 냈으면 되느냐 하는 문제 갖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영준 씨가 그 당시에 선거관리위원장이었는데 이성남 씨를 입후보를 못하게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성남 씨는 3만 불 공탁금만 내고 입후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칼럼에다 비판하기 시작했죠. 그거 잘못된 거다. 한인사회 봉사를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라면은 그게 역산 3회 납부가 연속이든지 연속이 아니든지 그건 자격을 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언어학적으로 볼 때 내가 당신들보다 조금 언어를 많이 만지는데 역산 3회라는 것이 연속이라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회장 자격을 줘야 된다. 이런 문제로 제가 방송 칼럼을 계속했죠. 그래서 그게 법정으로 갔어요. 이성남 씨가 고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방송을 비판을 계속하니까 그 한미TV에다가 이쪽 그 장영준, 심경, 김길령 이쪽에서 압력을 넣었죠. 그래서 그 TV 경영주가 저를 부르더니 더 이상 한인회 이제 칼럼 방송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 배명화 사장이 앞으로 방송 칼럼을 할 때는 제 허락을 맡으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처음에 웃다가 하도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못하겠다고 나중에 이제 그 왜 못하냐고 그래서 그 말도 안 된다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비판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제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이 딱 놓여 있더라고요. 당신은 오늘부로 방송국에서 해임됐으니까 짐을 싸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방송국을 나왔죠. 방송국 나온 다음에 그때 또 뭐 서명운동도 일어나고 뭐 FCC에 진정도 하고 그래서 또 복잡하게 했었죠. 그런 다음에 그 당시에 김용화 그 한국 라디오 방송 회장이 은퇴를 하면서 저한테 라디오 방송을 인수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다 그랬더니 오너 파이낸싱을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생이 돈을 꽂아가지고 방송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저는 방송을 하는 거에만 흥미가 있고 저는 경영할 능력이나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누가 경영을 해주나, 누가 사장을 해주냐 하다가 제가 한국일보하고 한미TV에서 광고 국장을 했던 정동찬 씨한테 제가 사장을 오퍼를 했죠. 그리고 파트너십을 하자고 그랬죠. 그랬는데 거기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났죠. 예. 저는 정동찬 사장을 신뢰를 했는데 정동찬 사장이 제 신뢰를 버렸죠. 그래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서류를 위조를 하고, 그래서 저는 방송국에 아무 지분이 없는 고용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난생 처음으로 고소까지 했었어요. 제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미국 생활도 그렇고 해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풍파가 많은가? 점쟁이 얘기대로 내가 정말 팔자를 드세게 타고났나? 아니면 내 성격이나 내 가치관 때문인가? 근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문제가 자주 생기는 거는 제 오피니언이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평소에는 친구들하고 참 저는 사실 제가 미국 올 때 공항에 친구들이 막 150명이나 나왔을 정도로 제가 친구들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한 것도 사실 친구들 덕분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오피니언을 얘기하면서부터 점점 친구를 잃게 되는 거예요. 적을 만들고. 제가 내가 이렇게 사람을 잃어가는 것이 내 신문이나 방송에 이렇게 내 오피니언을 하면서 내가 사람을 잃어가는구나. 근데 또 오피니언을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내 성격인가 운명인가. 제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내 인생이 이렇게 풍파가 많았던 것이, 가는 데마다 문제가 생기고 가는 데마다 쫓겨난 것이 내 성격이나 팔자 때문인가, 아니면 내 가치관 때문인가, 아니면은 운명인가. 그건 지금도 가끔씩 질문하는데 대답은 모르겠는데 단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거는, 운명을 결정하는 거는 자기의 성격과 가치관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방송국에서 나오니까 제가 그때 63세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은퇴하기는 조금 이른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번역하는 일을 했고, 또 한국에서 온 조기 유학생을 제가 집에 데리고 있었고, 생활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월그린에서 제가 캐시어로 한 4년 일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75세 되던 해 2020년도에 제가 월그린을 이제 그만뒀는데, 제가 또 월그린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제가 가장 피스풀한, 가장 평화롭고 마음이 편한 시기가 내가 월그린에서 일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내가 파이어 당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 내 일생에서 처음으로 월급내서 일하는 시기였다 하는 얘기를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은퇴를 하고서 이민사를 쓰고 있습니다. 드림을 성취 못했어요. 드림을 성취를 하려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드림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뛰고 피가 끓어야 그렇게 해도 드림이 성취될까 말까 한데, 제가 아메리칸 드림을 설정한 게 미국 생활을 한 지 20년 돼서, 또
나이가 50이 돼서 제가 아메리칸 드림을, 미국 살기로 결정을 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아메리칸 드림에 그렇게 가슴이 뛰고 피가 끓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 사회에서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 꿈을 위해서 높게 비상하려면은 꿈을 이룰 수 있는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런 날개가 없었어요. 미국 사회에서. 그런 열정도 없었고. 그래서 가끔씩 저는 그 낙오된 새 한 마리의 새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높이 날고 비상하고 싶었던 그 새가 자기 무리를 잃어버리고 그 변방에서 외롭게 그 낙오된 새가 이게 내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민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 제가 시카고를 떠나기 전에 그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지만은 우리 여기에 살 분들을 위해서 뿌리를 찾는 그런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카고 한글고에다가 편집국장이 된 다음에 그 이민사를 쓰기 시작했고 또 한미투베에 가서도 뿌리를 찾아내는 그 시리즈를 또 시작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에 살고 미국에 뼈를 묻기로 되면서 이제 종합적인 이민사를 쓰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두 권의 책이 아니고 아주 꽤 긴 책을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그 하나의 연대적인 이민사가 아니고 우리 이민자들이 살아온 이민자의 의식, 우리는 아까 말대로 좋은 점, 나쁜 점을 가진 이런 특이한 민족이 미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뿌리 내렸고 그것이 어떻게 변해갔고 그 생각과 의식이 어떻게 변해갔고 정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우리 2세들의 정신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의식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제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제가 만난 사람들 또 제가 본 한인사회 그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제가 그 하나의 이민자의 코리안 아메리칸의 의식을 찾는 뿌리를 찾는 그런 이민사를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것이 생각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은 미국 시민이 됐으니까 미국에 충성하고 그리고 어른과 부모를 존경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살면서도 겸손하고 그리고 품위 있게 살아라. 그리고 예의 바르고 너무 염치를 차릴 줄 알고 예의 바르고 친절한 행동을 해라 하고 제가 애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조국이라는 것은 정신과 영혼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또 삶과 인생이 자리 잡고 묻히는 곳이 조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제 이 조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과연 우리는 미국 사회에 어떤 문화와 어떤 정신을 계승하고 전승하고 가야 될 것인가, 그걸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이 당신들 아버지 어머니 나라의 정신과 문화에
문화에서 영감을 얻고 당신들이 여기서 살아가는 미국에서 미국 정신과 문화에서 예지를 얻어가지고 이것을 결합해서 정말로 자랑스럽고 빛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문화와 정신을 만들어주기를 저는 저희 2세들, 후세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